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오르면서 시장에는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알츠하이머 치료법이 미국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서 바이오젠이 급등 양상을 펼쳐준 시장이었습니다. 밈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도 볼만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급락 양상을 펼쳤지만 어제는 또 급등 양상이 펼쳐진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의 종가 상황도 볼만했습니다. 어제 거래일에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미국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0.36%가 빠지면서 34,63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9%의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13,881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우리 지수는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해주더니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살펴보시면 다시 또 4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54명입니다. 그래도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또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0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254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985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를 보시면 소폭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434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359종목이 오르고 있고 476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26종목이 상승하고 있지만 901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덜어내지만 그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은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751억 원을 덜어내고요. 개인 투자자는 94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798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5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19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214억 원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82,100원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의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81만 2천 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핵심 원재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주 재련 전문 기업 지분 인수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 치매 관련주가 오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3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6만 2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연제약의 주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제약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가는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6,0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모두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인터배터리 행사가 열립니다. 한 번 충전을 하면 600km를 갈 수 있는 5세대 배터리를 이 행사에서 시연해 보일 예정입니다. 지금 삼성 SDI 주가는 0.48% 약세를 보여주면서 61만 9천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트리온에는 호재가 있습니다. 해외 사업 호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13%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빨간불을 켜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멘트 관련주인 쌍용 C&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단가 인상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수급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건자재인데요.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시면 3.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280원 혹은 9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산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잘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은 17%의 급락 양상을 펼쳐주면서 지금 음봉의 길이가 꽤 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램시마 SC가 캐나다에 출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1.02%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만 8,5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호재를 받고 셀트리온 제약도 0.89%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테오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도 4.15%의 급등 양상이 펼쳐지면서 7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 최대 3건의 임상 일상을 가시화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치매 관련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년 만에 치매 관련주들이 움직여준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FDA에서 18년 만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좀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 바이오의 주가를 보시면 23%가 넘는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28,350원, 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프로는 지금 장 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퓨처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 넘는 상승률을 지금 시간에 기록해주면서 16,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큐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자인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스가 은행업 인허가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1.44% 혹은 1.9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6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코스맥스 MBT입니다. 코스맥스 MBT 주가를 보시면 8에서 9%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12,450원의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법인이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가 넘는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10시가 넘는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과 통신 업종에서도 1%가 넘는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도 정거래일보다 잘 가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계업종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가 넘는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에서도 2%가 넘는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종이복제와 섬유의복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서비스 업종이 가장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88%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인터넷과 유통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와 운송업종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순위별로 살펴보시면 건설과 금속업종에서는 1%가 넘는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오락 문화와 정보기기 업종도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 업종 역시도 0.75%의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HMM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는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포스코, SK하이닉스는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저희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죠. 아, 네, 맞습니다. 뭐 잘 보셨나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또 이렇게 또 보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더라고요. 근데 3,266이 최고치라 가지고 네, 뭐 장중에는 또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 장중에 3,266이 최고치라서 네, 1월 11일쯤이었는데 네, 별로 뭐 크게 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종가는 근데 또 네. 이제 어제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네. 종가도 그렇지만 사람들 이제 체감 지수가 네.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던 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바이오 이런 쪽이 네. 사실 지금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지금은 장세 자체가 뭐 이제 그 당시 이제 1월까지는 성장주가 좋다가 그 뒤로 가치주가 좋다가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좋다가 최근에는 이제 테마주 장세로 돌아섰죠. 맞아요. 테마주 장세로 돌아섰는데 이제 테마주 영역에서는 이제 버는 사람만 벌게 되고 사실 뭐 95%를 못 번다고 봐야 돼요. 테마주 장세가 되면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원전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맞아요. 원전 수출하면은 이 두산중공업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두산중공업이 오르면은 두산중공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이 뭐 삼성전자 이런 건 많이 갖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 근데 맞아요. 네. 두산중공업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전체 개인 투자자의 한 2% 3%밖에 안 된다. 제가 어제 응답하라 마감 시장에서 짚어드렸거든요. 아, 네. 그렇게 보고 뭐 최근에 남양유업도 막 오르고 했는데 네. 남양유업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한두 명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남양유업이 급등하고 두산중공업이 급등하고 이런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급등할 때는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약간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소수의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별로 재미없는 하긴 맞아요. 재미없는, 소외받았다라고 네.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장입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중에서 또 눈에 띄었던 종목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제가 봤던 네. 종목 중에 한국전력이었어요. 네, 그죠. 한국전력은 맞아요. 네. 한국전력은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네. 근데 또 네. 이게 한국전력 하면 또 5% 넘게 어제 또 급등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이 정도면 네. 이제 한국전력 치고는 급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일이 있었죠? 아, 그렇죠. 한국전력이 네. 5% 급등했을 항상 하면 네. 이건 그냥 상한가입니다. 아, 상한가.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네. 상한가라 가지고 이 한국전력은 우리 방송에서 진짜 여러 번 말했고 맞아요. 네. 뭐 그 송범선 시선 시간에도 말했고 아무튼 뭐 많이 말했어요. 그 말이 말했는데 이거 좋다고 항상 말했어요. 왜냐면 공기업이고 독점 기업이고 네, 맞아요. 전기 전력은 독점 기업이니까 이건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뭐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상승 가능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5개월 만에 신고가가 나왔어요. 5개월 만에. 그래서 어제 5% 오른 거면은 거의 뭐 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상한가다. 한국전력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아니니까. 네. 원래.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 다뤘다시피 해외 원전. 네. 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 막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전력도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두산중공업보다 한국전력이 제일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원자력, 한국 수력 원자력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게 한국전력이거든요. 그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원자력 관련 개발 전체를 다 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이런 사업이 저는 한국전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커요. 원자력 거의 다루고 있는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외 원전 수출 이게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후에 이제 뭐 미국 관련해서 이제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하겠다 밝혔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전 산업 공동 참여 해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 외국에다 이제 수출을 한다는 거죠. 수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안 짓죠. 우리나라 이제 폐쇄 수순인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폭발하면 그 원자력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반경 수십 킬로미터 사람들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으니까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짓고 우리나라에는 위험해서 안 짓고 이 위험한 거를 해외에다가 팔아버리자. 해외에다 팔아버리자. 그 해외에다 팔면 위험하지만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서 뭐 나는 뭐 위험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원자력 자체가 돈은 되는 사업이에요. 원자력을 지으면은 전기 공급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원자력 자체가 그래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화력, 수력 이런 거 있잖아요. 화력, 네. 수력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이게 효율성이 화력 같은 건 좋죠. 근데 수력이나 풍력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화력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안 좋은데 화력은 이거 공기를 탁하게 만들잖아요. 매연 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원자력은 환경을 그렇게 파괴하지도 않으면서 괜찮다 싶었는데 원전이 폭발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 나가고 근데 러시아에서 폭발했죠. 러시아에서 원전이 폭발해서 거기 황폐화되고 또 일본에서 그게 또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막 죽었잖아요. 사람도 엄청 죽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없앤다 이랬는데 해외에 수출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판매하는 뭐 두산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은 한국전력도 아무래도 이 원자력을 핵심 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이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한전 기술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전 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전 산업이라는 회사가 오늘도 막 아까 장중에 상한가 갔었거든요. 아까. 그러다 지금 한 19% 플러스 19%인데 야 이거 어제도 상한가 갔었어요. 이거 화면에 보이시죠? 차트. 네, 보여요. 화면에 보이는 이게 한전 산업인데 이게 지금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도 상한가 갔다가 한 19% 올랐는데 지금 이걸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와, 이거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이거 좀 볼게요. 이거 보시면요. 여기 좀 살펴보면 한전 산업의 이런 재무제표인데 한전 산업의 재무제표 보시면요. 여기 대주주 명단 보면은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국전력공사 29%. 네. 29%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대주주입니다. 많이 갖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한국전력이 대주주로서 상당히 큰 이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또 보시면요. 한전 KPS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전 KPS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거. 근데 한전 KPS 이것도 원전 관련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전 KPS 많이 올랐는데 한국전력은 이렇게 안 올랐죠? 한국전력 차트 한번 볼까요? 한국전력 차트는 뭐 별로 안 올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별로 안 올랐잖아요. 오르긴 했지만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국전력 입장에서 많이 오르는 거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국전력이 한전 KPS의 또 모회사입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요. 한전 KPS인데 한국전력이 51%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국민연금 10% 갖고 있고 한국전력이 51% 갖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 찾아죠. 절반 이상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국전력 이게 한전 KPS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올랐고
한전 사업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정작 한국전력은 별로 안 올랐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 지금 모기업이 분명히 수익을 봅니다. 원래 자회사가 잘하면은 네. 자식들이 잘 되면은 지금 부모가 수익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월봉으로 보세요. 이거 한국전력 지금 별로 안 올랐잖아요. 이거. 맞네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한국전력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원전 산업 이걸로 지금 굉장히 좀 호재가 되고 있고 또 한국전력이 또 새로운 또 호재가 있어요. 새로운 호재 뭐냐면요. 단순한 전기만 생산하는 공기업이 아니라 이 혁신적인 로봇을 만드는 로봇. 네, 로봇을 만드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로 거듭이 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현대 로템과 함께 웨어러블 로봇을 네.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 웨어러블 로봇. 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이 지금 같이 뭐 MOU도 하고 현대 로템과 같이. 현대 로템 네.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현대 로템은 저기 기차 네. 관련주 기차. 그래서 옛날에 막 북한 관련주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북한과 우리나라 철도 연결하고 뭐 시베리아까지 연결한다. 그래서 유라시아, 시베리아 철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테마도 형성되고 했는데 아무튼 철도 관련 기업이에요. 기차.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웨어러블 로봇을 또 한국전력과 같이 만든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이제 4차 산업혁명 로봇 관련주로도 거듭나는 이런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국전력과 현대로템이 개발한 로봇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쓰일까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이제 개발한 이 웨어러블 로봇이 엄청납니다. 웨어러블 로봇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로봇이 이제 그냥 로봇이 뭐 산업을 담당할 수 있지만 네. 그 로봇이 이제 산업 용도에서 짐을 옮기고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네. 뭐 짐을 옮기거나 무거운 걸 들었다가 뭐 저쪽으로 갖다 놓고 이러면은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공장이나 이런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건설 시멘트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건설 현장에 가면요. 시멘트나 쇠파이프 있죠. 쇠파이프 이런 것들 시멘트 40kg, 50kg 하는 거 이렇게 들고 어깨 들고 이렇게 나릅니다. 이렇게. 오. 그래서 쇠파이프 이렇게 네. 긴 거 있잖아요. 긴 거 막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해가지고 막 가다가 네. 막 사람 찔리고 막 그래 다치고 네. 막 우상창 넘어지고 막 그런 거죠. 다시 끌어올리려면 또 힘들고 이런 것들 엄청나게 사람 체력이 안 되잖아요. 로봇이 하면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단순 작업이니까 나르면 되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로봇이 아직 멍청해가지고 이 기술력이 멍청해서 이게 말을 잘 안 들어 먹어요, 로봇들이.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 지점까지 시멘트나 철근을 날라가면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러면 로봇의 이 CPU가 안 좋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로봇보다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로봇보다 못한 건 뭐죠? 근력이 없어요. 근력이. 로봇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멘트 40kg 걸었죠. 한 포대 40kg인데 40kg가 뭐예요? 막 두 포대, 세 포대도 나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철이니까 이게 철로 이루어졌으니까 막 100kg, 200kg도 막 나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로봇은. 자, 그렇다면은 로봇은 힘이 좋지만 뭡니까? 머리가 딸리고 사람은 머리가 좋지만 힘이 딸리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의 머리에다가 로봇의 그 힘을 붙이면 되겠다. 로봇의 이 근력을 이렇게 철근으로 붙이면 되겠다. 그게 바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한번 화면, 제 모니터 화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모니터 화면 보시면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오. 보시면요. 이 사람이죠. 네. 이분은 사람이죠. 그냥 네. 멀쩡한 인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머리는 좋지만 이 힘이 딸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거 보시면요. 이 밑에 로봇. 이게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에요. 아. 다리에다 설치해서 네. 다리 근력을 강화해서 오. 무거운 것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오. 한 번 더,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요. 지금 이분이 이제 노동자인데 이게 짐을 나르잖아요. 박스를 나르잖아요. 근데 이 팔 힘이 부족하니까 요 뒤에 있죠. 허리. 네. 만약에 이 무거운 거 나르면 척추도 다 다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척추를 지탱하고 허리를 지탱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 끈이 보이잖아. 끈. 네. 여기 팔에 묶어놨잖아요. 이게 이제 근력을 강화시키는 이 엄청난 힘을 우와. 마치 아이언맨이 되는 어. 아이언맨처럼 돼버리는 네. 그런 겁니다. 아이언맨도 이제 일반 사람이지만 거기다 슈트를 입었잖아요. 네. 이거 슈트를 입은 거예요. 슈트를 입고 이렇게 근로 현장. 그럼 이게 보통 이분이 만약에 짐을 들어 올린다 그러면 50kg, 6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 쳐봐요. 근데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으면은 막 150kg, 200kg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로봇이 들어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체가 이분은 좀 약간 부실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체를 다 강화시켜주는. 네. 왜냐면 무거운 거 들어올 때 다리 힘이 풀리면은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강화시키는. 막 50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300kg에서 400kg도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소방관 분들 있잖아요. 소방관 분들. 소방관 분들이 막 불이 막 나고 그러면 막 이렇게 가끔씩 소방관 분들이 순직하시는 분도 있어요. 불이 그래서 뭐 뛰쳐들어 사람 구하고 하다가 근데 이제 이런 웨어러블 로봇에 있고 막 올라가면 계단도 막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엄청 기존의 달리기 속도보다 훨씬 2배, 3배 빠르게 이제 움직여서 사람들 구조하는 이런 거죠.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지금 개발한다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그래서 야, 나 이거 지금 한국전력이 그냥 전기 개발하고 원전 산업하고 이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엄청난 혁신 산업이구나. 저는 그렇게 한국전력을 혁신 산업으로 다시 보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한국전력은 또 이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또 발맞춰 나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런 혁신 산업을 하면서 또 새로운 과감한 도전들을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서 에너지 분야의 패러다임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탈탄소화, 뭐 분산화, 진흥화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고 신재생 발전 확대 뭐 이런 최적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과 운송, 설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최효율을 강조하는 이런 산업으로 또 생태계를 또 원활하게 만들고 아무튼 한국전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쯤에서 한국전력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주가는 전 당분간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이런 테마도 있고 원래 한국전력은 그런 테마가 없거든요. 원래 테마가 갑자기 이상하게 테마주가 됐어요. 한국전력이 전통산업주인데 테마도 이제 붙었고 또 뭐 다른 아까 두산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한전기술, 한전산업 그리고 한전 KPS 이런 한전 KPS, 한전산업은 자회사인데 자회사보다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런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저평가 상황에서 그런 베이시스 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한국전력의 악재로 꼽는다면은 전기세 인상이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세.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우리가 전기값이 올라야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언젠가는 이제 인플레이션상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당분간은 이제 약간 연기되고 인상이 연기되고 우리는 좋죠. 우리는 뭐 이런 거 에어컨 바람 많이 틀어도 전기세 안 내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이 물가 상승하는데 계속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뭐 적자가 된다. 뭐 전기값 만약에 다른 물가 다 올랐는데 막 식빵 하나에 막 10,000원이고 20,000원인데 전기값만 요만큼이고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한국전력 이 직원들 월급 주려면은 계속 적자 허덕이면 월급 어떻게 줘요? 언젠가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올리겠지만 공기업이다 보니까 독점 산업이고 정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근데 정부에서 보조 지원금도 나오고 또 이런 외국의 원전 수출도 하고 또 이런 웨어러블 로봇 이런 로봇 사업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또 포트폴리오 수익 산업이 여러 개 많아가지고 저는 앞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이다. 전기세도 나중에 언젠가 올리고 이러면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도 어제 같은 경우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 되게 쌀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게 2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올해 뭐 3월, 4월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언제냐면 이때요, 이때. 이렇게 횡보할 때. 어. 이때 횡보할 때. 여기가 지금 1월이에요, 1월. 네. 여기 지금 이 부분이 1월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1월이고 여기까지가 1월이고 여기서부터 2월인데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린 건 3월, 4월, 5월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 이 박스권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이 올랐으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은 다 수익 나셨을 거예요, 거의 다. 손절만 안 했으면. 근데 손절할 만큼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뭐 떨어져봤자 1%, 2% 떨어지고 이런데 이거. 근데 다 수익이 나는데 저는 이 한국전력이 예전에 보시면요, 이 6만 원대 종목이었어요, 6만 원대. 2016년에 6만 원대였는데 지금 26,000원이니까 뭐 아직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전통적인 산업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거기다 요즘엔 테마까지 받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지지부진했던 IT 섹터가 최근에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죠, 전문가님. 네, 이 삼성전자가 다시 좀 부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8만 원대에서 좀 올라가는 이제 8만 2천 원, 8만 3천 원에 좀 안착하는 흐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괜찮은 모습들, 약간 아까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빨간불이 들어오고 지금도 빨간불이 들어오네요. 82,200원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렇고. 근데 다만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네. SK하이닉스 빠지는데 뭐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0.7% 정도 빠졌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IT 섹터가 여러 가지 IT 수요와 가격, 금리 인상 등등으로 약간의 향방 전망이 약간 엇갈리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는 IT 섹터가 다시 한번 반도체가 업황이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이 밝습니다. 밝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대부분 뭐 약간 큰 폭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흑자 전망으로 되고 있고요. 여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20%, 30%대 좀 성장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LG전자, 삼성 SDI, LG 이노텍 모두 삼성전기까지 대부분 다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렇게 이끌 것이다 보고 있고 반도체가 이제 약간 주춤했어요. 네. 1분기 1월 이후로 약간 주춤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순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급 부족 문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 불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고 뭐 제2공장, 제3공장 공장 계속 짓는 거 가속하면은 결국 공급 부족 현상은 해소가 되거든요. 결국은 저는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전기전자 업종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IT 수요 둔화 여부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한다고요, 전문가님. 네, 수요 둔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있긴 한데 저는 뭐 좀 지켜본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정상화되면서 뭐 여러 가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수요가 이제 TV의 경우 뭐 TV도 이제 많이 보고 있고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OTT로도 많이 이렇게 전부 다 IT예요. OTT 반도체 다 들어가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다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뭐 둔화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코로나 시대든 코로나 시대가 아니든 우리가 TV라든가 뭐 스마트폰, 넷플릭스 등등은 계속 하고 있고 여러 가지 OLED TV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것들 출하량 같은 경우도 괜찮게 되고 비즈니스 PC도 점점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저는 종합적으로 뭐 수요 둔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T 섹터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테마를 좀 중심으로 보면은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우리나라가 좀 약간 부진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텔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텔보다 많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 폰 이렇게 휘어지고 접혀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나 MLCC 이건 뭐냐면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데 요거 삼성전기에서 많이 만듭니다. 삼성전기의 최주요 제품이에요.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괜찮습니다. 삼성전기도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전 삼성전기 우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삼성전기 우. 그래서 우선주인데 고통주보다 더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모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요. 자, 아무튼 뭐 MLCC는 삼성전기 우 그리고 만약에 아까 비메모리 반도체나 폴더블 폰으로는 삼성전자 뭐 이렇게 반도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너무 약간 반도체도 되게 많아요. 종목들이. 그쵸. 엄청 많아요. 뭐 SFA 반도체 뭐 예전에 뭐 APS 홀딩스 막 이런 거 있는데 APS 홀딩스는 여러분들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데 반도체도 사실 보면요. 적자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APS 홀딩스는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저는 뭐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기업이긴 한데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많이 올랐어요. 한 저점 대비 한 5배, 10배 가량 올랐어요, 진짜. 그래서 뭐 예전에 저는 쌀 때 이렇게 매수 추천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래서 이제 5배 올라가지고 뭐 수익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관리하신 고객들한테.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팔고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봐요. 저 APS 홀딩스 같은 그런 반도체 종목들은. 근데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은 삼성전기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다. 종합적으로 괜찮겠다. 이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 지지부진했던 IT 섹터가 다시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보면 좋을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최꼬부기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LG화학 매입가 93만 125원, 보유 비중 7.6%입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LG화학 오늘 81만 2천 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8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악재 나올 만큼 나왔다. 악재는 나올 만큼 나왔다. 네. 네, 악재가 많이 나왔죠. 사실 뭐 외국계 증권사의 뭐 이런 매도 권장 리포트 악재도 나왔고 폭스바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악재, 각형 배터리 어쩌고 저쩌고 악재도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악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많이 근데 나왔죠. 악재가 많이 나오면은 이제 다시 좀 호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가 많이 나와서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81만 원 선이거든요. 네. 81만 원 선인데 이게 이제 100만 원 넘게 갔었죠. 105만 원까지 갔어요. 105만 원. 근데 이제 한 105만 원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20% 가량, 20% 가량 빠진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는 뭐 저평가됐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00만 원 대비 21% 가량 빠졌다. 할인된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데 ESS 관련 충당금 뭐 4천억 원 및 2022년 ESS 수익성 하향 조정을 감안해서 주가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불확실성은 감안해도 약간 저평가 이런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2분기 실적도 괜찮아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이 10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영업이익도 뭐 10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 가치 LG 에너지 솔루션이 곧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회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은 또 모회사이니까 그에 따른 상장에 따른 또 수익도 볼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결국은 자회사가 잘하면 모회사도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LG 화학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 부문에서 견고한 이익 창출 능력도 있고 성장성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LG화학은 뭐 그냥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빠졌는데 이때부터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 105만 원이었는데 이때부터 빠져가지고 이제 81만 원입니다. 81만 원. 그때 이런 상승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승이 있어서 이런 눌림목을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눌림은 사실은 이게 악재가 있든 없든 이 정도는 다 빠져요, 보통. 많이 빠집니다, 보통은. 그래서 최근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급등했다가 막 오늘 16% 빠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보통 이제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더라고요, 대부분 종목이. 뭐 HMM도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막 너무 공포 심리에 떨고 막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HMM이나 두산중공업보다 이 LG화학을 훨씬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LG 그 아까 두산중공업이나 또 HMM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각도를 보면요, 지금 LG화학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올랐어요. 각도가 더 가팔라요, 이렇게. 그렇죠.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그냥 그 두 종목은 HMM하고 두산중공업 완전 급등주예요, 급등주. 진짜 급등주. 급등주, 네. 폭등주. 그러니까 두 종목은 급등주, 폭등주인데 반해서 이 종목은 급등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네. 급등주는 아니에요. 급등주 아니고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저는 급등주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급등주 공략은 이제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 손절선을 잡은 다음에 손절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잡고 접근하시는 게 급등주 공략법이고요. 이거는 급등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막 그렇게 손절선을 잡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사실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를 좀 긴 시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승리할 수 있는 승리 코드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최근 들어서 악재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악재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네. 네, 포스코가 예전에 또 핫한 기업으로 이제 2021년 초까지 많이 올랐었던 기업이에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었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봤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5월까지는 좀 너무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 급등주처럼 이렇게 오른 건 아니지만 폭등주처럼 오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이 정도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약간은 경계심을 두던 종목이었는데 야 최근에 흐름 보니까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3만 8천 원 네. 이게 41만 원까지 올랐어요. 오. 그래서 고점 대비 또 많이 빠졌고 하니까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관심 종목으로 또 코너에다가 이 종목을 넣었습니다. 제 HTS상 관심 종목에 또 넣었고 한번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바로 매수 가능한 종목은 아니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네. 이런 종목으로 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최근에 차량용 강판 가격 인상이라는 또 호재도 있어요. 호재가 있어서 뭐냐면은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이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올리는데 합의를 했거든요. 이게 2017년 하반기 이후 4년 만입니다. 4년 만. 맞아요. 네. 4년 만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한 6월 달에 계약한 건 아니고 5월 31일 날 이게 인상하기로 한 톤당 1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한 호재거든요.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한테는. 왜냐면 이 강판 철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한 개당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1톤당 5만 원씩 올리기로 했어요. 그럼 뭐 한 개 팔았을 때 1톤 팔았을 때 예전보다 5만 원 더 버는 거예요. 맞아요. 요만큼 양 이게 만약 1톤이라 쳐봐요. 이게 1톤인데 이만큼 팔았을 때 예전보다 똑같이 생산해 똑같이 팔아도 5만 원 더 벌어요. 그럼 만약에 10톤 팔면 50만 원 더 벌고 100톤 팔면은 이거 500만 원 더 버는 1000톤 팔면 5천만 원 더 버는 이런 거거든요. 10,000톤 팔면 5억을 더 벌고 무조건 포스코는 호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가가 이제 인상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 회사에서 신라면 가격 올리면 라면 가격 올리면은 호재인 것처럼 인상시키는. 근데 이거는 지금 라면 가격은 이제 라면 가격 올렸다가 만약 소비자들을 외면하면 어떻게 보면 매출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라면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라면도 가격 올리면은 대부분의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먹으니까 100원, 200원 올라도 먹는데 요건 뭐냐면은 포스코가 5만 원 올리면은 그 현대차랑 기아가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얘네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 만들잖아요. 현대자동차 만드는데 철판으로 다 만들어요. 철판으로. 이게 철판으로 만들지 무슨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금으로 자동차 어떻게 만들어요? 은으로도 못 만들어요. 다 철로 만드는데 그 자동차용 강판을 그냥 올리겠다고 합의했으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기로 해서 현대차랑 기아 입장에서 안 좋아요. 괜히 비용 부담이 더 드니까.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두 회사한테는 이게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포스코랑 현대제철 두 회사는 무조건 호재다. 굉장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지금 호재가 나왔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아까 그 뉴스가 언제 나왔으면 5월 31일에 나왔거든요. 네. 5월 30일 이때예요. 근데 5월 30일 이때인데 이때부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호재가 반영이 안 됐다. 오히려 요즘은 또 자동차주가 더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자동차주도 이런 원재료 값이 올라가는 악재는 있지만 수출, 네, 뭐 다른 호재가 있긴 네, 뭐 미국이라던가 해외 수출 이런 호재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자동차 현대차라던가 이런 게 오르는 건데 그런 건 뭐 그분들의 이제 사정이고. 그렇죠. 네. 포스코는 지금 무조건 호재인데 이게 지금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포스코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에서는 뭐 크게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찾아봐도 최근에 뭐 리튬 호수 뭐 그런 것도 잭팟 터져가지고 포스코가 그 호수에서 막 리튬이 막 공짜로 펑펑 나오잖아요. 그 뭐 대박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도 많이 갖고 있고 포스코가 PBR이 0.5예요. PBR이 0.5. 굉장히 쌉니다. 현금 배당도 2.3% 주고. 뭐 리튬 호수 잭팟도 터져가지고 그냥 막 호수 샀는데 그게 막 리튬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그냥 대박이죠, 그냥.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봤을 때 포스코는 지금 뭐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나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차량용 강판 가격 인상이라도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지금은 모두 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대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3,590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